K방산이 유럽 중동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상당히 곤란하죠. 사실 뭐 우리 K방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K자가 국제적인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부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방산 부문 같은 거는 이 중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중동 쪽에도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돈을 긁어 먹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이란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건 몽땅 다 북한산이잖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그쪽에다가 이 점유율을 점점 넓히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중동 나라들도 뭐 아니 남한 꼴 한국 꼴 사겠다고 하지 대한민국 꼴 사겠다고 하지 북한 꼴 사겠습니까? 러시아 것도 안 살 수도 있고 뭐 가격에 따라가겠지만 일단 성능도 따져보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북한이나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일하게 돈 벌고 있다는 거는 뭐 솔직히 그 가산 화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본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돈이 있는 그 이 중동 나라들은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고객 중에서도 중동이라는 그 고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돈뿐이 아니라 그쪽 나라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국내 이게 연유 사정, 원유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기를 팔고 돈만 가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북한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북한은 일단 무기라고 하게 되면 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뭐 미국 무기나 한국 무기나 뭐 일단 각각 그 일가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현무죠. 벙커 버스터. 일단 저는 그게 한국에서 이게 현무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프간 전쟁 때도 보면은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써서 아프간이 쫄딱 망했잖아요. 아프간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뭐 이게 땅굴 작전이라고 해서 굴을 파가 숨었다가 하고 북한도 똑같은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던 거는 이란의 거의 대다수 군사 무기들이 군사 진지나 그런 기지들이 개발지대에 있고 분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쉽게 타격할 수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방에 굴을 뚫어놔가지고 몽땅 다 땅속에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그 전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물론 뭐 여기저기 다 퍼붓게 되면 얻어맞겠죠. 얻어맞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무가 가장 그 북한이 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아닐까. 물론 이전에도 뭐 스텔스기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몽땅 다 북한에게는 뭐 이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에요. 뭐 김정일에는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이 북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의 항모다. 항모가 원산 앞바다에 오게 되면은 평양군에는 초토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스텔스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뭐 창문 다 몽땅 다 막아라 뭐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스텔스기가 뭐 그냥 무인으로 와가지고 뭐 김정일이 무슨 직무실, 사무실 창밖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북한에서도 그 정도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건 북한도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적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일단은 무기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무 같은 것도 저는 북한이 가장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방에 굴을 뚫고 뭐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벙커 포스트의 위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이 미사일 쐈잖아요. 거기 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능력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사일 동체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사대 DEL이라고 하는 발사대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놨다고 해요. 그거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개 부대에다가 모든 권한을 안 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의 무기를 팔았다, 북한 미사일 팔았다 하게 되면 뭐 이란은 뭐 그냥 전기고 뭐이고 그냥 그 구애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발사 자체가 그 성능도 그렇지만은 그거 성능보다도 발사 여러 가지 그런 재원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제반 조건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기, 그러니까 특히 연료, 점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고체 연료인지 뭔지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은 뭐든 발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미사일 부대에 있던 분한테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미사일 한 기를 발사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미 전에 22년도에 뭐 자기네가 핵을 가지고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 네 가지 뭐 해가지고 뭐 자기네가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 어쨌다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EMP 같은 거 한번 교란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북한이 과연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쏠 수 있을까?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SRBM이라든가 단거리 그런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실용성이 있냐 없냐고 놓고 볼 때 전혀 실용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때 적기에 과연 이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써야 된다는 뭐이가 터졌다 하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래식 무기야 많죠. 뭐 이미 전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예전에 구소련 때 쓰던 무기들, 포화력 같은 것도 뭐 일단 뭐 후방부대 이 상당히 이번에도 보는 김정은이가 그 전방부대 군단장들 다 만났잖아요. 이쪽 끝으로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황해도 4군단, 황해남도 4군단, 황해북도 2군단, 그 다음에 강원도 2군단 이 몽탕 다 만나가지고 뭐 이 사단장들한테 그냥 뭐 일단은 이쪽에 남한을 견제해가지고 이제는 두 개 국가론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침략을 막는다 뭐 이라 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그냥 견제하면서 뭔가 이게 액션을 취했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렇죠. 아무리 두 개 국가론이라고 해놔도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흐름의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 DMZ가 사실상 거의 무력화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GP 있다고 나고 이런 과정인데 김정은은 그걸 다시 수복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고 좀 더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하면 미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지 않을까 자기한테 뭔가 야 그러지 말고 좀 회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콜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도 좀 부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뭐 북한의 무기 상태라는 거는 일단 그런 재래식 무기라는 것도 제가 알기는 이미 전에도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5mm 고사포, 85mm 직사포라는 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사신 고사점 뭐 이런 거 지상대 공중, 지공대 지 뭐 지상대 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 포탄들이 너무 오래됐다는 관리를 못해요. 포탄 창고 자체 습기가 차게 되면 화약이라는 건 습기가 차게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북에 있을 때도 일단은 뭐 민간 군사 무력으로 해서 뭐 저도 이게 조기대 뭐 붉은 노동 조기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군사훈련 그다음에 대학 때도 뭐 일단 그 대학생 교도대라고 해서 6개월간 군에 가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럴 땐 군복을 입고 실지 포진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는 사신고사점 지상대 공중 무기를 배웠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걸 배워줘요. 근데 그때도 보면 총탄들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정말 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래식 무기도 실지 쏘면 한 발이 안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관리 체계 자체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뭐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대식이다 재래식을 배합해가지고 무슨 전투력을 높인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이 전투력으로 비교할 때 역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수준적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은 전략자산, 뭐 핵 전략자산, 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화산 31이라고 해서 핵탄두를 또 꺼내놓고 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에다 다 이거 장착할 수 있고 카트리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순항 미사일도 채울 수 있고 뭐 ICBM에도 태울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또 해요. 뭐 솔직히 뭐 자랑집에 불이 난 거죠. 사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위협스럽고 정말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 감출 것 같아요. 절대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핵을 쏘겠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이번에도 무슨 뭐 구성이라는 곳에 뭐 우리 그 통일부 장관 뭐라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구성에도 뭐 핵 시설이 있었다 어쨌다 뭐 이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나왔던데 북한이 뭐 구성뿐이 아니에요. 연변도 그렇고 그 평안북도나 자강도 이게 산강지대는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그리고 일단 그런 그 핵시설이라고 하는 일단은 뭐 거기서 우라늄을 하든 플루토늄을 만들든 뭐하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이 현재 뭐 농축 우라늄이 됐든 뭐 플루토늄이 됐든 뭐가 됐든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들이 과연 진짜 그만한 양이 있을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싶어요 한번.
만약에 그만한 양이 많다. 정말 이거 여기다 북한 한번 이게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한발 선제 타격해가지고 그 핵이 폭발함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한반도 자체가 없어질걸요 아마. 이번에 화산 31 같은 것도 북한이 밝힌 거 보면 10킬로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위력이거든요. 예, 그걸 갖고 있대 30기나. 그러니까 결국은 10킬로톤을 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어찌 보면 우리 크기로 보면 서울보다 엄청 크잖아요. 서울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히로시마도 그 나가사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크기 10개 도시가 다 날아난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는 뭐 완전히 그 초토화 되고 말아요. 과연 그만한 걸 안고 김정은이가 발편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그만한 그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핵 같은 것도 아무데나 그냥 덩그렁하게 그냥 내놓고 밖에다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땅속에다 자꾸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핵들이 과연 거기 빈 껍데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양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자꾸 내보이는 거는 자랑일 뿐이지 허세일 뿐이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잘해, 싸움을 잘해라는 거를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해왔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 성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해도 장기전이 되게 되면은 역시 한계점이 오는 거잖아요. 뭐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도 이번에 러시아도 보니까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상당한 수를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엄청 많은 그 미사일 날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인가 뭐 숫자를 까먹었는데 보니까 그 정도로 장기전을 하게 되면 미국은 꽤 단시일 안에도 그만큼 썼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결국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쏟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갖다 날라다가 미사일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한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서 핵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핵은. 네. 핵을 쓰는 순간 뭐 역시 갓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그 대국들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위협에 끝나야지 그걸 실지 전쟁에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뭐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도 미국과 버금가는 정도로 아마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지 미국도 뭐 중국이나 미국 자체도 우리가 허들어 볼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K방산의 성공은 단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뭐 중동 쪽에 그리고 K방산 진출,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쪽에 퍼져가면서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역시 같죠. 솔직히 그 모든 나라들이 연유가 가장 원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도 역시 같잖아요. 뭐 결국은 전쟁 터짐으로 해가지고 뭐 휘발유 경유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가 아프지.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아프고 일단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이란 쪽에 좀 더 깊이 좀 진출을 해서 뭐 K방산 이란 중동뿐이 아니라 뭐 유럽 쪽이라든가 뭐 좀 많이 좀 확대돼 가지고 우리 국력이 좀 더 강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K방산의 수출 증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도 뭐 솔직히 이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기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보유한 게 많다. 일단 그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고 있는데, 일단 K방산이 좀 확대돼가지고 결국 그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미국이 싫어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많이 벌게 되면 미국도 그만큼 솔직히 그 좀 군사동맹 관계에서 자꾸 돈 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뭐 이미 전에 어떤 군사 전문가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KF 전투기던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 같은 거는 한 번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내리게 되면 그걸 또 오키나와인지 일본에 있는 뭐 미군 기지에 가져가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한 번 이게 떴다가 내리게 되면 뭐 1억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방비 지출이 많은 거 많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 일단 우리 K방산 성공은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놀랐어요. 우리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국방력이라는 것도 상당하고, 사실은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단은 뭐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티를 안 냈을 따름이지, 하게 되면은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못지않게 그 방산산업 쪽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 대응 억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 대비 단계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역시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발사하는 것 자체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리 그 한미 군사동맹 자체도 동북아 쪽에서는 요새 한반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고리와 같은 그런 중요 지점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등 뒤에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이 앉아 있으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 군사동맹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이,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히 전쟁을 걸어서 불지를 먼저 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랬다가 뭐 예전에 6.25 때하고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실정이 달라요. 그때하고 뭐 아시겠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위를 좀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각 도처에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좀 수위를 높여서 좀 더 국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좀 한미 군사동맹의 그런 연습, 군사훈련 같은 거는 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전혀 그냥 냅두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동 갈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근데 뭐 중동 문제도 그렇겠지만, 솔직히 그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무제한이라고 할까요? 무한대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이 동북아 쪽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군이 뭐 예전에 뭐 파람대던가요?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함대도 다 직결돼 있고 여러 가지 이 무력들이 다 중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감히 여기서 뭐 이란처럼 뭔가 이 도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요소는 아직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똑같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란은 개활지대고 땅이 호흡벌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인가가 거의 없는 그런 개활지대에다가 미사일 한 방 쏘는 거하고,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그런 대도시에 한 방 쏘는 거하고 피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저는 한반도 자체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발 쏘게 되면은 이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 미국도 아마 선제 타격을 한다게 되면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 연습을 통해서 무한한 그 무언의 압박을 계속 북한에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즉각 대응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이 다소 풀어진 상태인데요. 전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북한에 살 때에도 그런 일종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주민들을 항시적으로 뭐 김일성 때, 김정일 때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난다, 긴장해라. 그래서 너네 지금 배고파도 지금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뭐냐면, 이번에 뭐 한미 군사 연습을 만약 했다. 뭐 아니면은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하나 날아왔다. 뭐 이런 일이 뭐 그런 저짐이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즉각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 불감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쟁 일어난다 이런다 말만 그랬죠. 언제 일어나 전쟁이.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뭘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것을 북한이 조선중앙TV나 매체를 통해서 떠들어도 북한 아이고 밤낮 그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똑같아요.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아시겠지만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 소해교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소해교전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게 대해서 그런 게 일어났대, 투닥거렸대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다 보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희생자에 대해서도 다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도도 하고 이런 행사인데, 북한은 그거
그걸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단 희생됐대 하면 그 지역 소문이 퍼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근데 그 요즘엔 그런 것도 이 남북 간의 접점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감증에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세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뭐 그러나 여전히 그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계속 군대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안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 긴장도를 낮춰가지고 북한을 경계 안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삐를 늦추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각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래서 빨리빨리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우리 한반도가 잘 원활하게 잘 살자면 결국 남북 관계가 풀려야, 다시 말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일이 돼야 되든 단계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도 완전한 통일이 안 되더라도 뭐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서로가 이게 긴장 완화, 긴장이 해소돼야지,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야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전쟁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국지적인 접전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예전처럼 소해교전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뭐 누가 도발을 했던, 최근에 보게 되면 드론 무인기 날아간 거 가지고도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좀 위안은 되지만은 그런 부분적인 접전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과거 있었던 북한 도발과 최근 있었던 북한 도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일성이 때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 간의 그런 도발 행위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았고,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막, 아니 세상에 유명한 것이 1976년이죠. 8.28 사건이라고, 도끼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아니 나뭇가지를 잘란 거 가지고도 앞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해교전도 역시 갔고, 듣기로는 보니까 무슨 소해교전이 일어난 그 원인이 북한 쪽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북한 고깃배가 거기 가서 NLL 지역에서 수압 행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이게 조개를 긁는데 배로 구물망을 떨궈서 그 다음에 구물망 밑에 갈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닥을 긁어요. 그래서 조개를 구물망 밑에다 쓸어넣고 그거 구물망을 끌어올리는데, NLL 지역 아래는 거의 조개가 태활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서로가 이렇게 오로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듣기로는 소라도 애기머리만한 소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정도라. 그게 어찌 보면 그게 보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기를 캐고 있다가 자꾸 NLL에 넘어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꾸 그 경고 방송을 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안돼, 뭐 이러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져야 소해교전이 벌어졌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종들이 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솔직히 말해서 무인기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뭐 북한이 과연 도발한 게 있을까 하고 가만 놓고 보니까 상당하게 심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도발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도발했다고 하면 그 김여정이지 않고 가시나 여자애가 그냥 김여정이가 그냥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대한민국에다 대놓고 막 그냥 육두문자 쌍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접전은 지금 DMZ도 똑같잖아요. 일단 기순용사들도 한둘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북한이 뭐라 안 했잖아요. 동해선상에서 배 타고 오신 분들도 매치 돼요. 2020년 이후에. 그거 가지고도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정은 정권에 와서 크게 투닥거리면서 뭔가 그런 이 국지적인 그 도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극력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사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스탠스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군사 도발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또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남북 간에 지금 현재 접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북한은 모든 면에서 불리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제가 됐든 정치는 그냥 제쳐놓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접촉을 해서 말을 해봤자 북한은 아직까지도 뭐 기본도 테이크가 아니라 항상 손을 내미는 격이 돼야 되고, 또 북한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항상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우위를 차지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이거든요. 밤낮 아직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작권, 자기는 전작권이 있다고. 그걸 큰 보물이나 가진 것처럼. 그건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보면은 자랑을 하면서 그냥 뭐 그건 이게 남북 간의 최고의 회담을 할 때도 뭐 김대중 갔을 때도 있고 노무현 갔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김정일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김정은도 똑같아요. 전작권 갖고. 그 잘난 전작권 갖고 있으면 뭐래요?
실지?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꾸 이런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자꾸 그런 도발을 만약에 잦아지잖아요. 그다음 만약에 도발이 커져, 진짜 전쟁이 일어나, 뭐 어찌됐다가 한국이 밀고 들어가, 저는 거꾸로 생각해 무조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순간에 밀고 역으로 대한민국이 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뭐 솔직히 우리는 뭐 국방력에 대한 건 상당수만이 다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요? 예, 전방 군단에 탱크가 몇 대 있고 뭐 포가 얼마 있고 뭐 병력이 얼마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알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꽝 터졌다, 밀고 나간 다음에 북한 아니 밤낮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딜비딜 해가지고 있는 북한군하고 우리처럼 일단은 비록 그 복무 기간이 짧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몽땅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뭐 군사과학 기술 자체도 그 서해교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실제 그 서해교전에 참전이라가 북한의 같이 거기 말렸던 병사, 살아남았던 병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서로 경비정이 맞대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북한 경비정은 이 기관포를 돌리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더래요. 갑판에 사람이 없는데 포가 자동차로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 거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서해교전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잖아요, 북한이. 그런 것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역으로 뭐 예전에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이 녹록고 있을 때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들어온 것처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전반부대가 순간에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종이나 도발 행위 같은 것도 극력 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중동 갈등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북한은 이런 럭키죠. 좋아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양반하고 김일성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반미 공동 전선의 나라 뭐 뿔럭불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김일성이나 북한은 예전부터 중동 나라들을 무시 안 했어요. 아프리카하고 중동 나라들 무시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미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를 하는 나라들끼리 다 공조를 하고 그냥 연대를 강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이라크를 배반하고 이란에다가도 무기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열받아가지고 너네하고 이제 상대가 안 해가지고 앙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음부터 이란하고 계속 연계는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시리아나 이란이나 똑같죠. 북한이 거기다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무기를 팔아먹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라크가 폭격을 했는데 마침 북한 대사관이 날아갔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뭐 인명피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은 뭐 인명피해 같은 거는 그냥 쌤에도 안 치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 우리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5,000톤급 그 구축함, 최현호라고 이게 만든 거, 그걸 갖다가 국제해사기구에다가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국제해사기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이게 항해를 할 때 선박의 안전과 그 다음에 공해를 막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최현호를 갖다가, 구축함을 갖다가, 그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도 쐈고, SLBM도 쐈어요, 결국은. 처음에 건조하자마자 넘어지고 난리가 났던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구축함인데 그걸 해사기구에다가 등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밖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도 제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은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논란들이 지금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럼 북한도 당당히 거기다 우리 대사관이 있는데 뭐 이라네. 거기다가 최현호 구축함을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거기까지 갈 연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내보내 보겠다는. 김정은이 지금 과대망상중이에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들 하는 거는 다. 바보는 남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김주애에 대해서 저는 또 이게 왜 좀 자꾸 갈래가 갈리지는데 김주애의 후계자설을 계속 지금도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쳐주고 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죠. 똑같이 자기네 핵보유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핵은 미국이 100개 가졌어도 북한이 하나 가졌어도 핵보유국이에요, 일단은. 자꾸 그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그 최현호라는 북한 구축함을 등록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까지 언론에 안 났으니까 모르겠는데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냥
극력 그냥 극찬을 하면서 우리 그 전쟁 실전 경험이었던 북한군이 인민군대가 실전 경험을 얻었다고, 이거는 뭐 목숨을 걸고 전사자들이 얻어낸 그런 결실이다 뭐 이라 해가지고, 이런 건 세계 군대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얻은 군대가 없다네 뭐네 가지고 자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맞들은 거예요. 용병. 이 대국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용병 제도가 있잖아요. 용병. 다른 나라에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게도 돈을 받아먹어. 그 맞들은 아마도 이번에 그 뭐죠? 북한도 아마 장차 후에 또 김정은이 또 남따라 하다 보면은 북한군을 갖다 용병으로 또 다른 나라에 또 내보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북한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정은으로 타겟을 바꿀까요? 글쎄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보니까 또 뭐 트럼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역시 중동은 뭐 저도 구체적인 모르겠지만은 좀 찔겨, 한마디로 뭐 쉽게 쿨하게 끝나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쪽 나라라는 거는 뭐 먹고 살기는 좀 그리 바쁘지 않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 전쟁의 장기화를 놓고 뭐 휴전한데 뭐 한데 끝낸데 하면서 이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북한이 안중에 높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다음 뭐 한미 군사연맹을 통해서 이게 군사 연습 같은 거는 그건 관례 행사잖아요. 뭐 해마다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거기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고, 일단은 빨리 이란 문제부터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이쪽으로 낯을 돌리겠는지 말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제렌스키인지 그 양반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요즘 안 보이던데 또 통 보니까. 아직까지 김정은을 타깃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도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니 하겠지. 사실 이번에 요즘 그 행보를 봐서 아니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이게 뭐 북한의 ICBM 같은 거, 대륙간도 미사일 같은 거는 구함까지 능력한다. 그래서 이번에 핵 잠수함의 정의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핵 잠수함이라는 건 어쩌면 뭐냐, 거리가 사정거리가 안 된다, 본토까지. 그러니까 잠수함이 가서 중간 지점에서 SLBM을 쏘게 돼, 거기다가 화산 31인지 탑재해가지고 쏘게 되면은 미국 본토까지 얼마든지 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핵 잠수함 우리도 갖고 있다. 이건 미국에다가 암시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공식적인 보도에서 뭐 미 국방부 대변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야 북한 너네 진짜 이따위 소리 할래? 뭔가 말한 게 없잖아요. 한마디도 그런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안중에도 없다는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위협이 있다면 뭔가 있겠죠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 김주성입니다. 개인 채널은 계속 쉬고 있고요. 할 타이밍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역시 그 북한 소식에 대한 거는 상당수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든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북한 문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